그날 나는 학교를 결석했다. 맹장수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술 후 실밥을 뽑기 위해서였다. 몸 상태도 좋았고 병원에서의 시술도 금세 끝났다. 지각이라도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대형 병원인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쉬자는 비뚤어진 의지가 나를 병원 로비에 묶어두었다. 그저 사소한 관심이었다. 로비 한 구석에 덜렁 자리 잡은 소파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누가 잊어버리고 갔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과연 어떤 책일까? 라는 책 좋아하는 자의 특유의 기대감 같은 흥미가 머리를 쳐들어 나를 움직이게 했다. 환자들 사이를 누비며 그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얼핏 보기에 300페이지쯤 될 것 같은 문구본 크기의 책이었다. 병원 근처 서점에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커버를 벗기고 제목을 확인하려는 참에 흠칫 놀랐다. 서점 커버 밑으로 원래 문구본에 붙어 있어야 할 책 표지가 아니라 굵은 매직으로 공병문고라고 직접 써놓은 글씨가 있었다. 물론 그런 제목도 출판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대체 뭔가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책장을 한 장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에서 내 시야에 뛰어든 것은 눈에 익은 인쇄 글씨가 아니라 볼펜으로 정성껏 손수 써넣은, 즉 사람이 써내려간 문장이었다. 11월 23일. 공병문고라고 이름 붙인 이 노트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내 마음이나 행동을 적어나갈 생각이다. 우리 가족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몇 년 뒤면 죽는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는 글을 쓸 것이다. 우선 내가 앓고 있는 췌장의 병은 얼마 전까지는 판명되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죽는 질병의 왕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증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의학이 발달해서 췌장의 병? 죽는다? 내 입에서 저절로 일상에서는 발음할 리 없는 말들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이건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누군가의 투병일기, 아니 공병일기인 것 같았다. 아차, 이건 내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이구나. 그런 점을 이해하고 얼른 노트를 덮었을 때 내 머리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저기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내심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말을 한 상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감정을 감춘 것은 그녀가 나에게 이 노트와는 관계없이 말을 걸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아마 매사에 쿨한 나도 내 클래스메이트가 시한부로 선고받은 운명을 짊어지고 있을 가능성 따위는 일단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클래스메이트가 말을 걸어온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허접한 기대감을 비웃듯이 그녀는 손을 쓱 내밀었다. 그 노트 내 거야. 따분한 클래스메이트. 근데 병원에는 웬일이야? 당시 그녀와 같은 반이면서도 거의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녀에 대해 나와는 정반대로 명랑하고 발랄한 클래스메이트라는 정보 말고는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중병에 대한 것을 관계가 거의 없는 내게 들켜버린 이 상황에서 느긋하게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다.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다. 나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어. 그 사후 치료. 아, 그렇구나. 나는 췌장 검사 받으러. 치료 안 받으면 당장 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녀는 순식간에 나의 배려와 염려를 산산조각냈다. 미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더니 그녀는 웃음이 더욱 짙어지면서 내 옆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놀랐어? 그 공병문고 봤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소설책이라도 추천하듯이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역시 장난친 거구나. 거짓 미끼에 걸려든 게 어쩌다 얼굴 정도만 아는 나였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은 저거 봐. 장난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잖아. 내가 더 깜짝 놀랐어. 노트 잃어버린 줄 알고 허둥지둥 찾으러 왔더니 하필 따분한 클래스메이트가 들고 있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긴 내 공병문고야. 읽어봤으니까 알잖아. 최장병을 선고받고 일기처럼 쓰고 있다는 거. 농담이지. 그녀는 병원 아닌데도 거리낌 없이 우아하하 하고 웃었다. 내가 그렇게 악취미로 보여? 그런 건 블랙조크도 안 돼. 거기 쓴 거 다 사실이야. 내 췌장이 망가져서 이제 얼마 뒤에 죽는다네요. 네. 아, 그래? 허, 겨우 그것뿐? 뭔가 좀 다른 말 없어? 그녀는 천만 뜻밖이라는 듯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클래스메이트에게서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음, 나라면 할 말을 잃을 것 같네. 그렇지. 내가 침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하긴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킥킥 웃었다. 그녀가 뭘 우스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즉시 그녀는 노트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흔들며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다른 애들에게는 비밀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진 말아줘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녀와 다시 교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내게 말을 건네왔다. 더구나 각 반별로 지원자 수가 자유롭게 설정된 결과 달랑 나 혼자서만 담당했던 도서위원회의 공석에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녀가 그러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원래 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격인 나는 성실히 신입 도서위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생각해보면 그 노트 한 권을 우연히 목격하는 바람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느닷없이 나는 역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세상 참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사건의 원인으로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다. 나는 주로 고기를, 그녀는 주로 내장을 묵묵히 먹었다. 간간히 내가 내장을 집어먹으면 그녀는 짜증나게도 느물느물 웃는 얼굴로 넘어다 보았다. 그럴 때는 그녀가 애지중지 굽던 내장을 냉큼 먹어주면 에잉! 하고 약이 오른 눈치를 보여서 체증이 쑥 내려갔다. 나는 화장은 싫어. 나름대로 즐겁게 숯불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녀가 명백히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화제를 꺼냈다. 뭐라고?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확인했더니 그녀는 재미있다는 얼굴로 되풀이했다. 화장은 싫다니까. 죽은 뒤에 불에 구워지는 건 좀 그렇잖아. 그게 고기 구우면서 할 얘기야? 이 세상에서 진짜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다들 먹어준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렵겠지? 고기 먹으면서 사체 처리 얘기는 하지 말자. 췌장은 네가 먹어도 좋아. 내 얘기 듣고 있어? 누군가 나를 먹어주면 영원히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산다는 신앙도 외국에는 있다던데. 아무래도라고 할까, 아니나 다를까라고 할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눈치였다. 혹은 다 듣고 있으면서 무시하는 건가. 후자인 것 같다. 안 될까? 안 될걸,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검색해봐야 알겠지만. 그래? 유감이다. 너한테 췌장은 못 주겠네. 나는 전혀 필요 없는데. 먹고 싶지 않아? 너는 췌장 때문에 죽는 거잖아. 분명 내 영혼의 조각이 가장 많이 남아있겠지. 근데
네 영혼은 몹시 시끄러울 것 같아. 맞아, 맞아. 우아하하 하고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역시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소란스러우니 죽어서 영혼 전문가가 된 그녀의 췌장이 소란스럽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 걸 먹다니.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 둘 다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무료 주륜장에서 자전거를 회수해 학교 근처까지 달려가 각자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녀는 내일 또 보자 라고 말했다. 내일은 도서위원회 소집도 없어서 그녀와 얘기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응 이라고 대답해 두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역시 앞으로도 수없이 보게 될 평소의 그 길이었다. 어라? 하고 뭔가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어제까지 마음의 표면에 떠올라 있던 죽음이나 소실에 대한 피할 길 없는 공포감이 약간이나마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다. 아마도 오늘 만난 그녀의 인상이 너무도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나에게서 죽음의 현실감을 빼앗아 간 것이리라. 그날 나는 그녀가 죽는다는 것을 아주 조금 믿을 수 없어졌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고 어머니가 해준 저녁밥을 먹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주방에서 보리차를 마시고 아버지에게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다시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고 내 방으로 들어오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기능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 착신 신호가 신기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메시지는 그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도서위원 연락망 문제로 그녀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던 것이 생각났다. 침대에 벌렁 누워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이런 내용이었다. 피곤했지? 처음 메시지 보냈는데 들어갔나? 오늘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엄청 재미있었어. 이 다음에 또 내가 하자는 것에 함께 해준다면 매우 기쁘겠다. 죽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잘 자. 내일 보자. 우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숯불고기 식사비를 갚는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일은 억지로라도 잊지 않게 하려고 휴대폰 메모에 기록해뒀다. 간단히 답장을 쓰려다가 다시 한번 그녀의 메시지를 읽어보았다. 사이좋게 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녀 나름의 농담일 터인 죽을 때까지의 시선이 가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 뒷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그런가? 우리가 사이좋게 지냈었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분명 사이좋게 지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메시지에 쓸까 하다가 관뒀다. 그것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약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오늘 꽤 즐거웠다. 마음 깊은 곳에 밀어넣은 그 말을 메시지에서는 내일 보자 라는 말로 바꿔서 보냈다. 침대에서 나는 문고본을 펼쳤다. 정반대의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나저나 살인사건 너무 무섭더라. 먹기 시작한 지 수십여 초 만에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 나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꿈을 꿨나 하던 참이었어. 다들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주민도 별로 없는 시골이라잖아. 너답지 않게 말투가 매정하다.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녀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내 상상 속의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 난 관심 있어.
그래서 뉴스도 제대로 봤고, 저 사람 나보다 먼저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물어보겠는데 그 피해자와 만난 적이라도 있어?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됐고. 그래서? 난 관심 있어. 근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다든가 죽는다든가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얘기야. 아, 그렇군. 올바른 의견인지도 모른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산다든가 죽는다든가 하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실일 것이다. 매일매일 자신의 사생관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철학자거나 종교인이거나 예술인 뿐이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여학생이거나 그런 여학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놈이거나. 죽음을 마주하면서 좋았던 점이라면 매일매일 살아있다고 실감하면서 살게 된 거야. 어떤 훌륭한 위인의 말보다 가슴에 스민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머지않아 다 죽는다면 좋을 텐데. 혀를 쏙 내미는 그녀. 농담처럼 말할 생각이었겠지만 나는 진심이라고 받아들였다. 말은 때때로 발신하는 쪽이 아니라 수신하는 쪽의 감수성에 그 의미의 모든 것이 내맡겨진다. 하트형 접시에 조금 담아온 토마토 파스타를 먹었다. 약간 질긴감이 있었지만 제법 괜찮았다. 생각해보니 먹는 것도 귀갓길과 똑같았다. 나의 한 입과 그녀의 한 입은 본인이 느끼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지도 모른다. 물론 원래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범죄자의 묻지마식 폭주를 만나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와 이제 곧 췌장의 병 때문에 죽게 될 그녀의 식사의 가치의 차이 따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죽은 다음 일이라. 사이좋은 클래스메이트, 내 배낭에서 세안크림 좀 갖다 줄래? 욕실 구조상 왕왕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별 생각 없이 복종해서 침대에 놓인 하늘색 배낭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눈에 띄어든 것에 내 마음은 어딘가의 지진처럼 뒤흔들렸다. 그녀처럼 밝고 환한 색깔의 배낭. 내용물을 목격하고 딱히 동요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을 텐데 심장이 저절로 두근두근 울렸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라는 존재의 전제이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목격해버린 나는 숨을 헉 삼켰다. 침착해야 돼. 나 자신을 타일렀다. 배낭 안에는 여러 개의 주사기, 처음 보는 많은 양의 알약, 사용법을 알 수 없는 검사 기기 등이 들어있었다. 사고력이 딱 멈춰버리려는 것을 겨우겨우 버텼다. 알고 있었다. 이게 현실이다. 그녀가 의학의 힘으로 가까스로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막상 눈앞에 마주하고 보니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쏟아졌다. 억눌러둔 두려움이 그 즉시 얼굴을 내밀었다. 왜 안 줘? 욕실 쪽을 돌아보니 내 심정 따위는 이슬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젖은 팔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생겨난 감정을 들키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세안크림 튜브를 찾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워. 나 지금 홀딱 벗고 있어. 미처 대답하지 못하자 그녀 쪽에서 먼저 대답 좀 해. 나만 창피하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날리더니 욕실 문이 탁 닫혔다.
나는 그녀가 점유한 침대로 다가가 몸을 던졌다. 예상대로 뛰어난 탄성이 내 몸을 빨아들였다. 하얀 천장에 의식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다 알았던 일, 이미 깨달았던 일, 벌써 이해했던 일.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눈을 돌려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라는 현실. 실제 물질을 눈앞에 들이댄 것만으로 나는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려 하고 있었다. 괴물에게 마음을 물어뜯기려 하고 있었다. 왜?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을 빙글빙글 돌리는 사이에 눈까지 돌아갔는지 나는 침대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뜨자 머리칼이 젖은 그녀가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괴물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 침대에서 자고 싶었구나? 말했잖아. 딱 한 번만 즐기겠다고. 이제 됐어. 몸을 일으켜 나는 소파로 옮겨갔다. 그녀에게 괴물의 손톱 흔적을 들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무표정하게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평정을 되찾은 나 자신에게 안도했다.